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의원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를 놓고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책을 논의합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악용한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하면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차단해준다던 LG U+의 인공지능 통화 앱에선 고객의 통화 내용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공기가 차가워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 만에 내란 특검이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의원총회 장소를 3번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3일 법원이 추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나흘 만입니다. 특검은 추 전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3번 바꿔 공지하는 등 표결을 지연시켰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실제로 추 전 대표는 계엄 당일 밤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추 전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추경호는 뭐라던가요? 거기도 제가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하여튼 이 계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특검 관계자는 이 증언을 두고 국회 해제 의결 없이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상황을 끝낼 것이라는 의미라며 추 전 대표도 사실상 역할을 지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전 대표는 2분 통화로 중범죄 결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느냐며 혐의가 허구임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은 황교안 전 총리 역시 내란 선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놓고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냈는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추진하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되 위헌 소지는 줄이자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과 함께 판사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게 문제가 있다면 논의를 다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소년 전담 재판부 등을 예로 들며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자체는 위헌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현재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내란 세력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재고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법안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고 그런 걱정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도 하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며 적극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뻔합니다. 사법부를 길들여 원하는 결론을 강제로 끌어내고 내란 몰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정략적 계산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오늘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논의기구인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이 준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금요일 고위 법관들 회의체인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일선 법관들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전국 각급 법원에서 뽑힌 대표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관평가제도 강화,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 인사평가 제도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9월 열린 전국법관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언안에 대해 경론이 이어졌지만 특정 의견을 도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법안 처리 속도전이 예고된 만큼 오늘 회의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위 법관들은 이미 지난 5일 열린 법원장 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내일부터 사흘간 공청회를 열어 내란 재판부 등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통일교 간부가 대선 전에 민주당 인사와도 접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선택적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고 민주당은 후원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통일교 2인자로 불리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지난 5일 대선 전 민주당과도 접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22년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현 정부 장관급 4명에게 접근했고 이들 중 2명이 한학자 총재와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서 이 내용을 진술했고 법정에선 통일교 간부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에 접근하려 했다는 녹취록이 있다고도 발언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구속 기소한 상황에서 민주당 연루설이 새롭게 제기되자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준 돈은 합법이고 국민의힘의 준 건 불법입니까? 이런 선택적 판단은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더불어민주당 특검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통일교 사람이 자발적으로 진술했는데도 이걸 덮는 건 정신 나간 짓이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특검의 선택적 편파 수사 자체가 수사 대상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책임 회피용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습니다.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후원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국민의힘처럼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 후원은 전혀 아니었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는 오직 법과 증거가 정한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문제될 게 없는 의료 행위란 입장입니다. 지난 6일 한 연예 매체는 박 씨가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불법적인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속사와 법률대리인 측은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 요청을 했을 뿐이라면서 문제될 것 없는 의료행위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행위의 당사자로 알려진 A씨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 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면서 자신이 의료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NS의 소개에는 내몽고 포강병원의 한국성형센터장 특진 교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몽고 포강병원 홈페이지를 살펴봤더니 내몽골 의대의 부속병원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의과대학은 아닙니다. 의사단체인 공의모,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또한 중국의 162개 의대 중에 포강의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유령의대라고 반박했습니다. 설령 중국에서 인정하는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중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건 불가능하므로 국내에서 한 의료행위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A씨는 게시한 글을 삭제하고 소셜미디어를 비공개로 바꿨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5일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조별리그 추첨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월드컵 챔피언인 아르헨티나의 등장을 둘러싸고 황당한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Argentina's World Cup winning coach Lionel Scaloni and the World Cup trophy.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연소 감독이었던 스칼로니, 아르헨티나를 35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스칼로니가 무대 위에 트로피를 들고 등장했는데 흰 장갑을 낀 채였습니다. 관계자들이 우승팀 감독을 알아보지 못하고 장갑을 끼라고 한 겁니다. 다음 날 피파의 잔니 인판티노 회장 직접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And I have to apologize with Lionel Scaloni. I was told that he was asked to put gloves to touch the trophy. 직접 스칼로니 감독에게 트로피를 건네준 뒤에 감독을 무대 위로 불러냈습니다. No me conoció la persona que está. No, de verdad. Y bueno, no pasa nada. Es que cada día, después cuando eres campeón del mundo, cada día pareces más joven. Por eso.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사흘간의 종전 협상을 마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미국이 더는 돈을 든 큰 멍청이가 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ll, we want to attack Russia. We want to do this. Well, when it comes to actually writing a check ourselves, no. The U.S. is going to do it. The American public doesn't have an appetite for that. 현지 시간 7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도하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국 국민에겐 최우선 사항이 아닐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But if we default to the old ways of America is just going to be the big idiot with a checkbook, that's not going to work. But is your hunch that President Trump is going to walk away? I think he may. What's good about my father and what's unique about my father is you don't know what he's going to do. 하지만 같은 포럼에 참석한 민주당의 전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미국의 핵심 가치를 훼손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There has been a very heavy emphasis on moving away from what I think are core American values in a number of ways.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악용해서 보이스피싱을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차단해준다던 LG U+의 인공지능 통화 앱에선 고객이 통화한 내용이 유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 오주영 씨는 최근 신용카드를 배송 중이라는 기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소도 틀리고 카드 신청한 적도 없다고 하자 문자로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줄 테니 발급을 직접 취소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상함을 느끼고 카드사에 직접 확인한 결과 보이스 피싱이었습니다. 좀 땅바닥에 묻어둬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너무 불안하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불안해진 피해자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새로운 피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쿠팡 정보 유출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가짜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게 하고 이후 해킹 앱을 깔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쿠팡은 어제 정부 지시에 따라 기존 정보 노출을 유출로 정정해 공지를 새로 게시하고 스미싱과 피싱 등 2차 피해 주의사항도 안내했습니다. LG U+에선 보이스피싱을 잡는다고 홍보해온 AI 통화 앱 익시오에서 고객 36명의 통화 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 15시간 동안 새로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재설치한 101명의 앱에 다른 이용자 정보가 노출된 겁니다. 노출된 정보는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시각, 요약된 통화 내용입니다. 고객 신고를 받고서야 상황 파악에 나선 LG U+는 개발자가 임시 저장 공간 설정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번호 같은 고유 식별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는 직원의 실수를 막지 못한 상황. 통신사들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송재입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여러 종교인들이 나서서 말과 행동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달랬습니다. 왜 종교가 거리로 나서야 했는지 김재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김용태 신부는 지난해 12월 9일 시국미사에서 비상계엄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묵시록의 이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 그곳을 우리는 용산이라 부릅니다. 12월 3일 밤에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발광을 하였습니다. 내란 직후 혼란 속에 모인 신자들에게 거침없는 발언은 속 시원한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묵시록의 내용이 보면 다 비현실적인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김 신부는 계엄 당시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분노했고 순교자들과 민주투사들을 떠올리며 자신이 해야 할 몫도 되새겼다고 돌이켰습니다. 미사 뒤 신자들과 거리 행진도 열었습니다. 소중한 걸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계엄이 해제 안 됐으면 그 시국미사 이후로 계속해서 또 2차, 3차 계속 해나갔을 겁니다. 조계종 스님들도 지난 4월 2일 헌법재판소에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오체투지에 나섰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시기 가장 낮은 곳으로 몸을 던지는 오체투지로 간절한 마음을 보탠 겁니다. 온 국민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에.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거리로 나섰던 건 종교도 세상을 향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수행의 한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꼭 수행자로서의 나만의 안위를 위해서 수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 1년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에서 희망도 봤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이제는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소수의 최측근 그룹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의지하는 소수의 그룹으로 결정이 빠르고 정보 유출이 적은 대신 정책의 혼선은 물론 외교적인 위험까지도 불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형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회의는 정해진 시간표나 계층 구조가 따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핵심 측근들을 즉흥적으로 소집하며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진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가 의지하는 이 최측근 그룹에는 부동산 업계 오랜 친구인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를 비롯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JD 벤스 부통령, 맛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그리고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등이 포함됩니다. 가족과 친구 등 친분과 충성을 기준으로 꾸려진 핵심 그룹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결정이 빠르고 정보 유출 위험이 작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정책 혼선과 외교적 위험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주도한 마약 운송 의심 선박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전쟁 범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If you're working for a designated terrorist organization and you bring drugs to this country in a boat, we will find you and we will sink you.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도 측근 그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각각 따로 접촉하면서 협상이 오히려 지지부진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트럼프 임기 들어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직원이 수백 명 감축되는 등 기능이 대폭 축소된 것도 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형구입니다. 오는 11일은 유엔 산하 아동 구호기관인 유니세프 창립 79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선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들을 돕고 희망을 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정가병 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취임하신 지가 한 4년 정도? 네, 벌써 그렇게 유니세프 됐네. 한국위원회 회장을 맡으신 뒤에 또 여러 재난도 많이 이어졌고요. 네.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면서 또 네. 느끼신 것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전 세계 어린아이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통을 겪는 것은 역시 분쟁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죠. 지금 전 세계 어린 아이들 중에서 6명 중에 1명은 지구촌 어딘가의 분쟁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는 빈곤, 식수, 영양, 그리고 내려가면 이제 교육 문제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다양한 이유로 끝이 없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군요. 이 유니세프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나라가 158개국, 도움을 주는 나라가 32개국인데 네, 네. 우리나라가 32개 나라 중에 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드문 일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니세프는 이제 2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도움을 주는 나라하고 도움을 받는 나라하고, 도움을 주는 나라는 선진국 그룹이죠. 네. 그래 유니세프가 창설된 이래 이제 79년, 80여 년이 되는데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유일한 나라군요. 예, 그러니까 유니세프에서는 흔히 대한민국이 유니세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아이콘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그렇죠. 나라가 되었다는 네. 거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가 개인 회원 숫자도 상당하고 예. 미국과 일본, 영국을 포함해서 이제 모금 규모가 세계 5위권이라고도 그렇습니다. 들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일종의 풀뿌리 기부 문화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지금 저희 한국 유니세프에 기부하는 개인 회원이 50여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계산하면 인구의 한 거의 1%인데 어린아이들하고 연세가 많은 분들 빼면은 제가 볼 때는 인구의 2, 3%는 다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개인 후원액이 저희 전체 모금액의 한 90%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기업이나 다른 자선단체나 여러 이런 단체에서 활동하고 기부하는 것들은 저희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고 오히려 풀뿌리 기부 문화의 바탕을 둔 개인 기부가 훨씬 많은 게 우리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아직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아동들이 많은데 해외까지 이렇게 도와야 하느냐, 또 도움을 생각하시는 손길을 좀 주저하게 되는 이런 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렵다는 것은 대개 다 상대적이지 않겠어요? 세상 어딘가에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도와주는 빈곤 국가의 어린애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어린아이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식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기본적인 백신을 제대로 맞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니세프가 백신의 최대 구매 기관이에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소아마비나 디프테리아 어린아이가 출생해서 자라는 동안에 생존하기 위해서 맞아야 될 백신이 있는데 이런 게 공급되지 않은 나라죠. 그러니까 그런 국가의 어린애들을 도와주는 것은 기본적인 인류에 해당되는 거고 또 하나 나가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구촌에서 선진국의 신분에 올라 있기 때문에 네.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모두 흔히 말하는 노블리스 오빌리제가 있는 거죠. 선진국의 시민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기여할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도 해외 빈곤 국가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알아보니까 정기 후원이 3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네, 하더라고요. 네. 3만 원으로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저희가 이제 그렇게 50만 명이 월 3만 원 내로 기부하는 적은 금액들이 모아지면 이게 1년에 1,500억, 1,7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부하는 작은 돈이 세상 어딘가에서 생존과 투쟁하는 어린아이를 살릴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촛불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아주 적은 액수이지만 그래도 기부를 실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정가병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과 광주가 9도 등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안에선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